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 아침 김호성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를 무더기로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평가 대상 13곳 가운데 8곳에 대해서 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대중 정부 당시에 고교 평준화에 따른 교육의 하향 평준화 우려에 대비하기 위해 도입한 자립형 사립고가 자율형 사립고로 바뀐 뒤 전국엔 지금 42개의 자사고가 있습니다. 이들 학교 가운데 상당수가 일반고로 전환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이미 전주의 상산고, 부산 해운대고, 안산 동산고도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공약인 자사고 폐지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자사고를 바라보는 시각 극과 극으로 엇갈립니다. 고교 서열화와 학교의 입시 기관화라는 부정적 시선, 그리고 학생의 학교 선택권, 교육 경쟁력 제고라는 긍정적인 시선이 양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평가 결과를 놓고 진보와 보수 양측은 모두 불만입니다. 보수단체는 짜맞추기식 평가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진보단체는 눈치 보기 평가로 상당수 자사고에 면죄부를 줬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사고의 운명 교육부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교육청의 취소 결정에 교육부가 동의하면 일반고로 전환되는 것이죠. 현 정부의 교육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두루두루 함께 가는 사회를 위한 교육정책인지, 소수의 엘리트가 끌고 가는 사회를 위한 교육정책인지, 아니면 서로가 공존하는 사회를 위한 교육정책인지. 네, 숱한 교육정책의 변천 속에서도 바뀌지 않는 우리 사회 교육 현실, 그것은 초등학교 입학 때부터 대학이라는 문을 향해서 달려가는 지친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7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꼭이요 꼭, 출근길 꼭 알아야 할 뉴스, 이종래 꼭 뉴스. 네, 오늘 꼭 아셔야 하는 뉴스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 조치 이제 본격적으로 국제 무대에서 한번 좀 붙어보자 이러는 것 같습니다. 네. WTO에 긴급 의제 상정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단기간에 상정이 잘 어렵다 그래요. 그런데 네네. 이번에 어찌됐건 성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전 제네바에서 열린 그 WTO 상품무역이사회의 긴급 의제로 상정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예. 어제 백지아 그 주 제네바 그 대표부 대사가 이사회에서 이제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정치 목적이 강하다. 부적절하다. 네네. 그러면서 또 일본이 최근에 주요 20국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강조한 직후에 이런 조치 취한 거 굉장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네네. 얘기를 했고요. 예, WTO 일반 이사회가 23일부터 또 열립니다. 24일까지 이틀 동안 열리는데 그때도 의제로 지금 상정할 계획입니다. 예. 이런 속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제 일본 측이 주장한 그 예친가스의 북한 유출설에 대해서 우리 조사해봤더니 그런 흔적도 없는데 증거가 뭐냐? 네네. 증거 대라 이러면서 이제 일본 측에 반박을 했습니다. 그게 불화수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일본 쪽에서 이 사린가스를 또 들고 나왔어요. 이 사린가스 같은 화학무기 제조에 이게 전용될 수 있는 거다. 에친가스가. 그런데 일본 기업이 자꾸 납품을 재촉하고 있고 뭐 이런 것이 좀 이제 문제였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역시 좀 선거에 이걸 활용할 의지가 상당히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확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린가스는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는 굉장한 공포로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악몽으로 남아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95년도에 그 옴진리교 그 도쿄 지하철 살인 독가스 사태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화학 전문가들 얘기는 사린가스 제조에 이 에친가스를 이용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예. 이게 에친가스가 굉장히 이렇게 다루기 힘든 물질이라 그럽니다. 유출되면 대형 사고가 나기 때문에 이걸 굳이 화학무기로 사용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불화화물을 화학무기로 쓰는 예가 거의 없다 그러고요. 또 쓸 경우에는 양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정도면 뭐 이게 사실은 우리 쪽에서 북측으로 넘어가면 포착이 안 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이런 속에 일단 그 우리 정부하고 일본 정부 그 양국 전략물자 담당 실무급 회의 12일 날 도쿄에서 일단 열기로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일본이 보면은 견강 부회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21일 참여연 선거를 앞두고 하는 그 아베 정권의 당장은 노림수다. 총선 그러니까 선거용으로 좀 활용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갈수록 그런 정황이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이번에는 노동자 위원들이 불참을 했어요. 네, 지난번에는 이제 이 사용자 위원들이 불참하지 않았습니까? 이 최저임금 차등화 이제 불발되면서 이제 불참을 했었는데. 어제 10차 그 전원회의가 이제 열린 거고요. 사실은 어제 회의가 중요했던 게 박준식 위원장이 경영계하고 노동계 쪽에 다 수정안을 내라. 라고 요구를 했던 바로 그날입니다. 그런데 이 노동자 위원 9명이 전원 불참을 한 거고 이러면서 이 지금 경영계 쪽에서도 수정안 제출을 안 했습니다. 노동자 위원들은 대신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 국가 부도 상태에 놓인 것도 아닌데 물가 인상, 경제 성장조차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로 회귀하자는 것은 이 비상식적인 행위다. 라고 지금 이제 그 사용자 위원들을 굉장히 비판을 좀 했습니다. 최저임금 최종 고시일이 지금 이제 그 다음 달 5일이고요. 이의 제기 절차 이런 거를 고려하면 20일 정도는 소요가 되고 그래서 이 마지노선이 15일입니다. 박준식 위원장은 11일까지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내일이죠.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일단 회의는 지금 열릴 예정입니다. 한쪽은 올리는 거고 한쪽은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로 내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10,000원대 8,000원. 그렇죠. 그 중간 어딘가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 거죠. 갭이 큽니다. 그리고 이게 북한 목선 관련된 연장선상에서 나온 뉴스여서 관심이 있는데 한강에 투신한 23사단 소속 병사의 사망 원인을 둘러싸고 서로 이게 지금 의견들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군의 해명이 살짝 좀 바뀌어서 이번에도 또 약간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건데요. 23사단 소속 정모일병이 지난 8일 9시 55분쯤에 서울 한강 원효대교에서 투신을 해서 사망을 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삼척항 인근 소초 상황병이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 이제 정부조사단이 이거 북한 목선 사건 조사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인 압박을 너무 받았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 군 측이 해명을 했는데 해당 병사는 최초 상황 발생 시간에 상황 근무를 서지 않았다. 그리고 이 합동조사단이 이 현장 확인했던 24일에는 휴가 중이었다라고 지금 이제 해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그 상황하고 직접 이 병사가 관련이 없고 조사 대상도 아니었고 조사받은 바도 없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배려 병사였고 휴대전화 메모장에 유서를 남겼는데 군대 생활 적응이 힘들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이제 공개를 한 건데요. 그런데 이게 이제 바깥에서는 믿기 어렵다라는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이 설명이 나오고 나서 또 몇 시간 뒤에 군이 다시 또 설명을 했는데 지난 4월에 소초 근무에 투입이 됐는데 그 이후에 업무 관련 질책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또 밝힌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고 이후에는 더 강도 높은 압박과 질책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혹이 또 제기가 된 거고요. 유족 측에서도 군이 일방적으로 이 브리핑을 했다라고 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사단 이게 참 힘든 부대입니다, 사실은. 이 경계 과거에 보면 동경사라고 그랬어요. 경계 영역도 굉장히 넓고 그래서 뭐 이 사단장들의 무덤이다 이런 얘기도 군내에서 실제로 돌고 있고 이번에도 23사단장이 부임 이틀 만에 사고가 난 거거든요. 이게 병사들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게 산악부터 해안까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앞으로 해체한다는 거거든요. 경계구역을 더 넓힌다 그러는데 이거 좀 재고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도 80년대 초에 뭐 해당 부대는 아니었었지만 그 동계 훈련 가가지고 울진 쪽에 해안 경비를 좀 서봤던 기억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힘듭니다. 부비 출입 뭐 이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되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김호성의 출발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채팅창을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출근길 오전 7시 15분부터 9시까지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입니다. 가장 뜨거운 네, 우리 정부가 헤드라인. 일본의 출발 새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우리 정부가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이슈를요 세계 무역기구 WTO에 긴급 상정했습니다. 어제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와 관련해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브리핑도 있었죠. 아직 일정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이번 주 금요일 도쿄에서 양자 협의가 예정되어 있다는 소식입니다. 일본은 협의도 없고 철회도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양자 협의로 돌파구가 마련될 수가 있을까요? 저희 출발 새 아침 식구 같은 분이십니다. 국제통상 전문 송기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일단 그 협상 테이블이 좀 마련될 것 같은 분위기인 것 같긴 한데 정작 마련된다 하더라도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제일 관건이잖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이번 협상 테이블은 동시에 그게 국제무역기구 WTO 제소 절차인 네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제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협의 단계라는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서 어떤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네. 중요한 거는 이제 아베 행정 조치의 모순, 그러니까 지금 후방 공급 기지를 끊는 굉장히 극단적인 조치를 이제 아베 총리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일본 내 행정 조치로서. 근데 아베 총리가 그 법적 근거를 이제 도저히 찾아도 안 되니까 이제 이 안보 법령, 지금 예. 아까 뭐 에칭가스니 뭐 샤린가스니 그런 이제 안보 물자 전략 통제에다가 그 법적 근거를 찾았단 말이죠. 네네네. 그게 바로 이제 아베 조치의 모순이 있는 것인데 그게 계속 동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가능하려면 한국에서 일본의 안보를 위협하는 안보 물자 통제에 커다란 잘못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잘못이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북한 쪽에 뭐를 뭐 이 부분을 좀 뭐 반출했다든가 뭐 이런 게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런 대단히 극단적 조치를 안보라는 이유로 취하고 있는 이 모순에서 네네. 결국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어떤 안보적 사유, 안보적 위해를 계속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모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예. 결국은 그 자체로서 어떤 장기적인 동력은 가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 다만 이제 지금 시기에 당장 우리 경제나 우리 산업이 이제 어떤 상당한 사실은 이제 가늠하기 어려운 부분이 우리가 한일 관계에서 어떤 이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 부가가치 국제 분업 질서에서의 학문적 연구는 가능하지만 네네. 막상 우리 개별 개개 기업들이 어느 일본 공급사에서 얼마씩을 가져오는지 어느 정도 네네. 가져오는지 잘 모르고 있거든요. 예. 따라서 개별적인 우리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볼지는 사실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당면한 어떤 불확실성 위험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이제 일본이 자의적으로 이 사태를 촉발시킨 그 배경에 깔려 있는 강제징용에 대한 보복 조치. 보복 조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국가의 역할 예.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대단히 심도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럼 말씀하신 김에 강제징용에 대한 보복 조치와 관련된 것은 다가온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보수 세력의 직결을 위한 아베 신조의 어떤 전략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가 있는 건가요? 물론 이 참의원 선거도 고려는 했겠지만은요. 네네. 우선 이 강제징용을 배상하라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종래 이제 이 식민지배 또는 전쟁 중에서의 강제징용, 강제노동에 대해서는 네네. 일본도 일본 법원에서도 중국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비록 중국 피해자들이 개인 청구권을 가지고 있지만 네네. 그것을 법원에서 행사할 수 없다. 그렇지만 강제징용을 시킨 일본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 배상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것이 일본의 최고재판소의 예. 판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소송에서
일본 기업이 이겼지만 네네. 그 이제 니시마스라고 하는 일본 기업이 이겼는데 그 대법원 일본 최고 재판소의 그 판결 취지에 따라서 이 니시마스가 실제로 중국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줍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독일은 더 확실하게 이제 기업 책임 정의재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100여 개가 넘는 나라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배상을 해주고요. 네네. 그리고 우리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일본에서도 이 니시마스 사건이라든지 독일의 예를 들어서 일본 기업도 한국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줄 수 있다라는 네네. 그런 상황도 있었죠. 왜냐하면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일본의 큰 기업들이 전범 기업으로 국제적으로 이미지를 갖게 그렇죠. 되니까요. 예,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아베 총리 이후에 이 상황을 상당히 이제 왜곡을 시켜서 지금 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문제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완전히 해결됐다. 네네. 즉 개인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입장을 이제 아베 총리가 이제 갖게 되는 거죠. 네네. 그것은 그 전에 일본 정부 입장과 달라진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지금 이게 당면한 현실인데 예. 자,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뭐라고 했냐면 이 한일 청구권 협정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그런 손해배상 문제, 그 개인 청구권 문제는 아예 대상이 되지 않았다라고 네네. 우리 법원은 판결했습니다. 예, 예. 자, 지금도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법원 판결의 의미가 뭐냐면 한일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여전히 일본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당한 피해를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배상하라라는 네네. 그걸 이제 국제법상 외교적 보호권이라고 합니다. 예. 그 외교적 보호권을 우리 대한민국이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입니다. 근데 일본은 국가가 국가 간의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오히려 역공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중재를 요구하고 있는데 바로 예. 그 점인데요. 문제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 우리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역할을 네네. 할 지점에 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해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일본에게 강제징용 피해자의 문제에 대한 불법성의 인정, 네네. 그 피해 배상을 요구하고 그런 그 청구권 협정에 의하면은 그런 요구, 그런 협상이 잘 안 될 경우에 국제 중재로 가라고 되어 있고 예. 우리 헌법재판소도 국제 중재가 원칙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헌법재판소 판례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 그대로 읽어드리면 분쟁이 발생한 이상 외교적 경로를 통해서 해결하고 그 해결 노력이 소진된 경우에는 중재에 회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 이게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입장인데 네네. 지금 상황은 오히려 일본이 중재를 요구하는데 우리가 그 중재에 응하지 않는 모양이 되고 따라서 일본이 그걸 근거 가지고 아까 네네. 말씀하신 대로 한국이 청구권 협정에서 중재 회부하기로 해놓고 중재에 응하지 않고 있다라고 네네. 오히려 그래서 한국을 믿을 수 없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신뢰관계가 없고 그것이 하나의 이번 전략물자 조치의 네네. 이유라고 아베 총리 스스로 말하고 있단 말이죠. 예, 예. 그런 점에서 물론 아베 조치의 근본적 모순 그리고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어떤 국제인권법적인 국제법의 그런 흐름 네네.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서서 네네. 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네네. 일본에게 대법원 판례 기초해서 일본의 배상 불법 행위성을 인정하게 하고 네네. 그런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그러나 일본이 지금 그것을 응하지 않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일본은 아예 다 해결됐다는 입장이기 네네. 때문에 그렇다면은 중재에 가서 적극적으로 우리 법원이 인정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는 것이 네네. 지금 상황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 네네. 이런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역할을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적어도 일본이 자의적으로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하나의 어떤 요인들을 우리가 법과 원칙에 맞게 풀어가는 것. 네네. 이 국제중재라는 가능성을 우리 법치에 맞게 열고 가는 것이 예. 지금 이 상황에서도 대단히 중요하고요. 알겠습니다. 길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게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을 오히려 책임을 져야 될 일본이 우리 쪽에 전가를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무역 보복 조치라는 상황까지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가 당장 지금 이 반도체 부분에 대한 아주 실질적인 피해 우려되는 상황에서 어제 이제 WTO의 긴급 상정을 한 이 안건 WTO 체제를 통해서 문제 해법을 찾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 것이고 또 이것이 좀 가능한 여지가 얼마나 되는 것인지 지금 아주 알기 쉽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 문제는 이미 WTO 협정문에 나와 있는 네네. 문제고요. 그리고 이 사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화될 수 없는 안보 조치를 들고 나와가지고 무역 제한을 하는 것이기 예, 때문에 예. WTO에서 우리가 일본 조치가 WTO 위반이라는 판결을 받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그렇죠. 교수님? 바로 그 지점인데 네네. 1심에서 적어도 한 1년 정도 걸릴 것이고요. 아, 그래요? 네. 또 항소심이 현재 네네. 제대로 그 재판관들이 구성되지 않기 때문에 예. WTO 절차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은 네네. 어떤 실효성 면에서는 제약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대단히 중요한 네네. 우리 정부가 WTO에 가는 것은 대단히 필요하고 정당한 것인데 아까 다시 그 이야기로 돌아온다면 네. 단기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적 접근에서 중요한 요소 네. 중에 하나가 우리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잘 판단했듯이 이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일본에게 대해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고 그 행사하는 방법으로 국제중재를 통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네네. 지금 필요하다. 그것이 지금 아베가 마치 한국이 중재조차 청구협정에서는 중재에서 해결하기로 해놓고는 한국은 중재조차 응하지 않고 있다. 예. 이런 어떤 아베의 잘못된 적반하장식 논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해소를 해 나가는 것이 맞다. 즉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 개인과 피해자 할아버지 개인과 일본 기업 사이의 민사 문제로만 둘 것이 아니라 네.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일본에게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고 국제 중재에도 적극적으로 응해서 이 문제를 네네. 풀어나가는 것.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어떤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지금 당시에서 필요하고요. 또 피해자분들이 신청을 한다면 왜냐하면 지금 이제 워낙 연로하시고 이 대법원 재판 과정에서 네 분이나 또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우리도 인도주의적인 인권법적인 차원에서 피해자분들이 요청하신다면 국가가 먼저 배상금을 선지급하고 일본에게 좀 더 강력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는 즉 네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번 사태에서 해결하는 데 있어서 WTO 판결 그리고 어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베 조치가 일본 국내적으로도 국내법적으로도 모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일본 내에서도 어떤 반발이 계속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건데 왜냐하면 아베가 구체적인 증거를 들고 나오지 못하면서 계속 한일 그런 경제 거래 교란을 한다면 예. 이것은 자유무역 국가, 통상국가 일본이라고 하는 일본 산업의 이익에도 대단히 해롭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WTO 제소 그리고 아베 그런 모순적인 상황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 제기와 함께 네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 네네. 이것을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요, 변호사님. 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 이 부분을 놓고선 얘기했을 때 반도체 이 사안 문제 가지고서는 불과 한 2주 버티기도 힘들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 반도체 이주 문제는 지금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문제이죠. 네네. 왜냐하면 이미 그 반도체 세계 핵심 부품에 대한 허가제를 급격하게 악화시킨 제도는 지난 4일부터 시행 중이고요. 네네. 그리고 우리를 이제 안보 무해국이라고 하는 그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는 입법 예고는 지금 24일까지 입법 예고 진행 중이거든요. 네네. 이러한 일본 행정법적 단계를 지금 막을 방법은 없는 거죠. 네네. 그러나 이게 지금 1, 2주 내의 문제가 아니라 이 피해가 본격화될 시점은 아직 1, 2주 내는 아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베 조치의 허점, 아베 조치의 모순을 우리가 최대한 일본 국내법적으로 국제법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그 배경, 그 밑에 깔려 있는 그 아베가 자의적으로 촉발시킨 하나의 원인이 됐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도모하는 알겠습니다.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외교적인 노력, 기업은 기업대로의 또 노력, 국제 무대에서의 또 외압을 통한 어떤 압박 작전 뭐 이런 것까지 다 지금 동원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야기를 좀 오늘 아침엔 여기까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제통상 전문 송기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 마무리하고요. 2부에 돌아오죠. 뉴스를 만들어내는 뉴스, 이슈를 끌고 가는 이슈. 아침을 여는 정통 아침 시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전국 24개 자사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가 끝났습니다. 이 이슈를 둘러싸고 찬반 양론이 많이 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선생님 한 분 모시고요. 저희들이 이 얘기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돌아오죠.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전국의 24개 자사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가 끝났습니다. 자사고 재지정에서 탈락한 학교가 총 11곳입니다. 자사고 폐지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자사고를 없애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대입제도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사고를 없앤다고 과연 우리의 교육 현장이 얼마나 달라지겠느냐 이런 시각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에 안게 될 숙제 하나고등학교 교사이시면서 참교육연구소 소장인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하나고등학교는 자사고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선생님 기억하는 것이 몇 년 전에 하나고등학교 입학 네. 부정과 관련된 일종의 공익 제보자이셨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고등학교는 이번에 자사고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네. 왜 그렇죠? 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상산고랑 하나고가 많이 비교가 되는 학교인데요. 네네. 상산고 같은 경우는 수능 중심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국영수 비중이 이제 상당히 높았던 학교고요. 네네. 그에 반해서 이제 하나고 같은 경우는 설립 초기 단계부터 그러니까 교육 과정이라는 부분에서는 이제 다양성이 인정이 됐고요. 네네. 또 이제 방과 후에 특히 1인이기라고 그래서 매일 2시간씩 스포츠 활동하고 예술 활동하는 그런 교육 과정이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감점이 좀 어려웠을 거로 예상을 하고요. 네네. 나머지 이제 감사 결과로 지적받은 12점이 있었어요. 예, 예. 이게 100점 만점에 12점이 감점된 상황이기 때문에 88점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다른 학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보면 탈락할 것이라고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예상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부분이 아마 다른 교육과정 부분에서는 감점이 없어서 70점은 넘긴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이게 보면은 평가 기준에 대한 부분을 이제 모두 다 공개할 수는 없다 뭐 네. 이런 상황에 의해서 아주 세부적인 건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자사고가 입시 기관으로서의 어떤 역할만 한다면은 이것은 자사고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탈락을 시켰을 거고요. 뭐 예를 들자면은 하나고에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어떤 그러한 부정적인 인식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이 아닌 자사고의 또 역할을 충실히 수행을 해왔다고 해서 이번에 다시 재지정되는 뭐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그냥 추정을 하는데 말이죠. 선생님께서 자사고 정책에 대해서 기본적인 입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건지요? 네. 기본적으로 자사고 정책은 본래 설립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고 네네. 실패한 정책이다 이렇게 지금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판단의 가장 큰 근거는 이제 분리교육에 대한 부분을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네네. 고민하지 못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하고 한데 친구들이 대학도 지금 서열화가 심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고등학교 진학하는 단계에서도 영재고부터 시작해서 과학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반고 이렇게 굉장히 서열화가 지금 공고히 돼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실제 그 학교들에 일반고에 입학한 친구들 입장에서는 대학 서열화를 경험하기 이전에 고등학교 서열화를 또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열패감이나 자존감에서 상당한 이제 타격을 또 입고 그런가 하면 또 이제 반대쪽에 있는 친구들, 영재고에 입학한 학생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제 좀 우월감이라든지 그런 어떤 특권 의식으로 또 발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서열화된 고등학교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네네. 사회통합적인 요소에서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고민할 시점이 된 겁니다. 소위 말해서 공공재로서의 교육이 과연 이렇게 계층화된 어떤 줄 세우기식 교육 현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시잖아요. 근데 자사고의 본래 설립 취지의 목적은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이 좀 돼야 되는 겁니까? 해결이 선행돼야 되는 겁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다양한 계층의 나와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분리교육을 함으로써 나와 다른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경험할 기회가 지금은 적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반고 중심의 자사고 개편이 되면 많은 학생들이 같은 교실 공간에서 나와 다른 친구들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거고 그 안에서 네네. 배움과 성장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절차를 위해서 자사고 문제뿐만이 아니라 영재고나 과고나 이런 일반고 중심의 어떤 고교 서열화된 문제를 해소하는 게 예. 가장 큰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사고라는 것이 이제 평준화된 일반고 자칫 하향 평준화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네. 자율형 그 사립고등학교를 네. 만들어 가지고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네. 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에 학생들로 하여금 폭넓은 어떠한 인간적인 교류를 통한 교육 혜택을 받도록 하자 뭐 이런 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다면 이것을 없앤다고 했을 때 일반고로 다 전환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는 추세가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와 이제 시도교육감의 공약이었습니다. 예, 일반고를 전환하는 자사고 네네. 문제, 일반고 전환하는 큰 공약의 흐름 속에서 지금 가고 있고 그 가운데 이제 자사고 문제가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준비하던 정책들이 있었죠. 예. 제일 초기에 저희가 이제 기대했던 것은 이 자사고의 설립 근거가 예. 법규에 초중등 교육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이게 시행령에 근거한 거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삭제를 하면 이 자사고의 설립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반고로 전환되는 문제였거든요. 네네. 근데 그것을 정부 초기에 이제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도 교육감들에게 이 문제가 이제 이관된 측면이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교육감들이 지금 재지정 평가를 통해서 일반고 전환을 하는 그런 단계에 지금 와 있는 거죠. 예. 최종적인 결론은 물론 교육부가 결정하게 네, 되지 그렇습니다.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재지정에서 탈락한 학교가 다시 교육부가 인정을 하면서 네. 지금 됐잖아요. 네. 이번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정부가 물론 다릅니다. 정부는 달라졌는데 예, 예. 공약 자체가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문제에 국민들과의 또 약속이 있었고 또 네네. 교육감들도 그런 취지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 입장에서는 뭐 부동의를 결정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동의해서 자사고 문제에 대한 공약을 이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이나 학부모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학교의 선택권이라는 측면에서 네. 우리 아이가 자사고에 진학을 해서 보다 다른 그 환경에서의 네.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학창 시절을 보냄으로 인해서 뭔가 좀 의미 있는 그러한 그 10대의 시기를 보낼 수 있는 것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막아버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불만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해 주시겠어요? 예, 그런 측면도 아마 이제 감안을 했기 때문에 네네.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고교 학점제라는 그 제도를 예. 지금 도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제 2022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년 뒤죠. 3년 네네. 뒤에 이제 전면 도입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교육부의 로드맵에서는 2025년에 이제 전면적인 도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수월성 교육에 대한 그 욕구가 존재하는 것은 또 사실이기 때문에 수월성 교육이란 건 뭐 저게 쉽다 수월하다가 아니에요. 네, 예, 맞습니다. 우월하다는 그런 네, 얘기죠. 네. 그러니까 학업 역량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맞는 어떤 교육 과정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현실적인 요구인데 네네.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고교 학점제라는 제도를 지금 도입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학교들도 있고 한데 어쨌거나 2022년에 경기도교육청이 전면 도입하고 또 네네. 2025년에는 이제 우리나라 전역에서 이제 고교 학점제를 도입하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학교 선택권이라든지 혹은 수월성 교육에 대한 측면을 보강하려는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 직접 계시면서 네. 정작 학생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자면 선생님께서는 자사고의 한 곳인 하나고등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네. 시간을 보내신 네. 교사이시잖아요. 네, 네. 학생들은 자사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이제 학교 유형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네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족도가 높은 경우도 있고요. 예. 또 이제 일반고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 상대적으로 어떤 박탈감 그리고 이제 자사고 다니는 학생들은 좀 더 세밀한 지도와 관심을 받고 있는데 반해서 일반고에서는 성적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네네. 일반고에 왔고 또 그에 상응하는 만큼 세밀한 이런 지도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어떤 열패감 같은 것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럼 열패감 것이 있다면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네. 이 자사고를 일반고를 전환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그 문제는 저는 충분히 해소 가능하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수월성 교육이라는 측면보다 더 큰 가치를 좀 놓쳤던 부분이 있어요. 어떤 이제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이제 성장하는 학생들이 내가 우리 사회에 나가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나와 다른 계층들과 교류하면서 그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한 성찰을 좀 우리가 놓치고 학생 선발에 대해서 과도하게 우리 사회가 지금 매몰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우수한 학생을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교육 공동체의 구성을 네네. 어떻게 만들어줄 때 그 안에서 학습 효과가 극대화될 것인가, 어떤 아이들로 구성을 했을 때 아이들이 그 안에서 배움의 성장과 의미가 커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네네. 상대적으로 좀 적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자사고 정책을 집행하면서 우리가 놓쳤던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네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육 공동체에 구성하는 그 교육 정책이라는 측면에 있을 때 자사고를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이 전체적인 하향 평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은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네네. 부분인데요. 왜 그러냐면 일반고로 개편했다고 해서 하향 평준화되는 것은 과거에 이제 수능 중심의 시스템에서는 그런 논의가 가능하지만 예. 지금의 이제 수시 중심의 시스템은 학교 생활과 내신 성적을 근거로 해서 대학에 지원하는 이제 수시 시스템이 확고화되고 정착된 단계거든요. 네네. 이 단계에서는 뭐 하향 평준화라는 말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사고에게 주어진 어떤 교육과정의 편성권이 예. 일반고에도 그에 준하는 어떤 자율권을 주었을 때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이제 상향 평준화로 가는 거지. 네네. 그러니까 자사고에게는 굉장한 자율권과 특혜를 주는데 일반고에는 어떤 그 제재나 규제를 강하게 두면은 일반고가 상향 편준화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반고에도 자사고에 준하는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권 이런 것들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결정에서 자사고에서 이제 재지정된 학교가 있기 때문에 네. 전교조를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남아있는 자사고들에게 면제부를 준 것이다라는 평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동의하시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엄정하게 평가를 한다면 이번에 그 심사 대상이 된 학교들이 전원이 다 재지정에서 취소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네네. 어찌 보면 이것이 조금 그 여론이나 정무적인 어떤 판단 이런 것들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강북 쪽에서 많이 이제 재지정 취소가 돼서 교육의 강남 특구화가 우려된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네.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네, 좀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은 강남 뭐 집값이 오르고 강남에 네네.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하는데 그런 논리는 사실은 이제 수능 시대에 통하는 논리였고요. 지금 현재 대입 정원 전체를 보면 약 78% 정도가 수시 정원으로 선발하고 있고 20여 %가 이제 정시로 선발하고 있는데 네네. 수시가 압도적인 시스템에서는 수시 중심의 어떤 패러다임이 있기 때문에 네. 과거의 그런 강남 중심의 어떤 교육열 이런 것들은 수시에선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네. 지금까지 참교육연구소장이면서 하나고 교사인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호성의 출발새 아침과 함께하는 위클리 시사 퀴즈.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제43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조선시대 교육기관이었던 이곳 9곳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위원회에선 이곳이 한 시대의 문화적 전통의 증거이며 한국 성리학의 역사적 변화 과정을 간직했다고 평가했는데요. 조선시대 지방학자들이 후학 양성을 위해 만든 사설 교육기관인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서원, 2번 서당.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번 주는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죠. 전화응답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혹시 관련해서 전화를 받게 되신다면 오전에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새 아침을 들으셨다는 점 잊지 말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프로그램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김호성의 출발새 아침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8시 10분 3부에서 만나요.